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으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몇 달간 벌어질 일들이 그냥 뉴스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판의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트럼프가 느끼는 진짜 초조함의 실체,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으신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앞으로 몇 달간 벌어질 일들이 그냥 뉴스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판의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트럼프가 느끼는 진짜 초조함의 실체,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외교가에서 가장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강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왜 항복 안 해? 였다는 겁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당혹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위트코프 특사가 전한 이 한마디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상대에게 왜 무릎 안 꿇어? 라고 묻는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가장 힘센 아이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울기는커녕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때의 그 서늘함. 그게 지금 트럼프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공습 카드, 다른 손에는 협상 테이블. 겉으로는 이란, 가만 안 둔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위트코프를 중간 협상 채널로 조용히 가동 중입니다. 강경과 유화를 동시에 구사하는 이 전략, 언뜻 보면 영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나오는 양손 전략입니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초조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때려도 버티고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상정했던 시나리오, 즉 압박하면 결국 굴복한다는 공식이 이란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외교적 교착 상태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 긴장이 한 단계만 더 고조되면 그 충격은 곧장 여러분의 지갑으로 날아옵니다. 기름가, 환율, 장바구니 물가,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이토록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이란이 베네수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얼핏 보면 둘 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입니다. 둘 다 반미 성향의 정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는 순간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고. 베네수엘라를 떠올려 보시죠. 한때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경제 붕괴로 국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자 버티긴 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 부실로 무너진 부자 동네였습니다.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은 온몸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입니다. 건드리면 나도 다칩니다. 그 가시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주 좁은 물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3km. 하지만 이 좁은 통로를 통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원유가 전부 이 길목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세계 경제의 목구멍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틀어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선박 운항이 멈추고 공장이 서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 충격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장바구니로 직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공습을 외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절대 치우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란을 때리는 순간 미국도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이란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면 가장 먼저 불이 붙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불길이 여러분의 자산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48시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뉴스가 터지면 전문가들은 단 48시간 안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 이상 폭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 일상으로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가까이 오릅니다. 한 번 주유에 2만 원이 더 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름값이 아닙니다. 기름값은 시작일 뿐입니다. 원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현대 경제의 혈액입니다. 트럭이 멈추면 물류가 멈춥니다. 물류가 멈추면 마트 진열대가 비어갑니다. 비료 원료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릅니다. 플라스틱, 섬유, 포장재, 전부 석유가 원료입니다. 결국 유가 충격은 경제 전체로 스며들 듯 번져나갑니다. 조용하지만 전방위적입니다. 한국은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 원유가 지나오는 길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한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 공급처는 더 멀고 더 비쌉니다. 수입 비용이 오르면 기업 원가가 오르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얹혀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환율도 움직입니다.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유가 충격과 환율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중 파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흡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가 터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이 여러분의 계좌 숫자를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격이 온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똑같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위기 이후에 내 자산 규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닉에 빠져 전부 팔아치우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자산을 옮기는 사람. 결과는 수개월 후에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이 장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반드시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류가 선택한 공포의 피난처입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주식이 무너지고 채권이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금으로 몰립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금값은 단 며칠 만에 온스당 $100 이상 뛰었습니다. 이란 사태가 격화된다면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오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할수록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달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달러 자산을 미리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환차익까지 얻게 됩니다. 반대로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은 자산 가치가 조용히 깎여나갑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관련 주식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의 수익이 급증합니다. 국내외 대형 정유사 주가는 유가 급등 시 단기간에 20에서 30% 오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면 손실이지만 구조를 알고 보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도 있습니다.
항공주입니다. 연료비가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항공사는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항로가 바뀌고 비용이 폭증합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소형주들도 원가 압박과 환율 충격을 동시에 받으며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외교 채널이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협상이 교착에 빠질 때 시장은 그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뉴스를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구조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만이 위기 이후에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둘 중 하나가 먼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협상으로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진짜 충돌로 치닫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리듬은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구도 어디선가 본 장면 아닌가요? 2019년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대 압박, 강력한 제재, 공습 위협.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농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냉혹합니다. 이란은 외부 압박에 굴복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 번째는 협상 타결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동결하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딜메이커입니다. 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원합니다. 이란도 경제 숨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닿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 즉 지금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계속 압박하고 이란은 계속 버팁니다. 당장 전쟁도 협상도 아닌 채로 긴장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피곤한 시나리오입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변동성이 일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발적 충돌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접촉, 오판, 오해로 인한 충돌입니다. 역사 속 전쟁의 상당수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염이 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미국 항공모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좁은 바다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긴장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의 일상을 계속 흔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에 흔들리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내 자산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1년 후, 3년 후에 내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대비하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 실전 로드맵을 다음 장에서 바로 펼쳐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충격 때도 사람들은 설마를 외치다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너지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관련 자산이 전혀 없다면 위험합니다. 유가 급등 시 수혜를 받는 정유주, 에너지 ETF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것을 소량이라도 담아두는 것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전부를 에너지에 몰아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충격을 상쇄할 최소한의 해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달러 자산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원화 자산만 100% 보유하고 있다면 환율 충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ETF든 미국 주식이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해두는 것만으로도 환율 급등 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원화를 약하게 만들고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십시오.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는 총알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순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던지는 우량주를 줍는 사람이 됩니다. 평소 현금 비중이 10%였다면 지금은 20에서 30%로 높여두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 팔고 현금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대응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란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공포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은 기회입니다. 공포에 반응하는 사람은 손실을 확정짓고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그 공포를 기회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 건가요? 하지만 개인의 자산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 다음 장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기에 유독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닙니다. 구조적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세계 최상위권,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된 개방 경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고 빠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량을 수입합니다. 그중 중동 의존도가 약 70%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멀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국은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약 90일치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단기 충격은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90일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축유는 소진되고 대체 공급선 확보 비용은 치솟습니다. 정부 재정에도 압박이 가해집니다. 한국은행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됩니다. 이미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 부채 부담이 폭증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수출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 그 이점이 상쇄됩니다. 특히 석유화학, 항공, 해운, 철강 업종은 원가 압박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들 업종의 비중을 감안하면 코스피 전체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의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꺼낼지,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의 충격과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끝난 후 세계 경제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위기 이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됩니다. 역사상 모든 위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들어섭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장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그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다를 겁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패권의 이동입니다. 중동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수록 각국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에 속도를 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캐나다의 오일 샌드, 아프리카 신규 유전 개발이 가속화됩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습니다. 석유 한 방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담론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미 시작된 흐름이 이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됩니다. 기업들은 단일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재고를 늘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같은 대체 생산 거점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경쟁 구도가 바뀌는 도전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움직임을 강화합니다. 위안화 결제, 암호화폐 활용, 양자 간 직거래 확대. 아직은 달러의 아성을 흔들기에 역부족이지만 그 흐름 자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달러 패권이 조금씩 희석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산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배터리, 수소, 태양광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이 재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충격을 견뎌낸 나라가 새로운 질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위기를 공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신호로 읽을 것인가. 단기 충격에 눈이 멀면 장기 기회를 놓칩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을 잃는 겁니다. 위기 이후의 세계를 미리 그려두는 사람만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의 구조와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따로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 답을 마지막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나는 조건을 아는 것입니다. 조건을 알면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읽으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게 됩니다. 이 대치가 끝나기 위한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게 전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 혹은 완전한 폐기입니다. 여기에 중동에서의 이란 영향력 축소가 덧붙여집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정권 생존의 보험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핵을 포기한 지도자들의 말로를 이란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 가지 변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 내부 경제 상황입니다.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이란 국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집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률은 치솟습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면 이란 지도부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유인이 생깁니다. 이란 리알화 환율과 이란 내부 물가 지수, 이 두 숫자가 협상 가능성의 온도계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그 불만은 곧장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가 강경책을 고집하다가도 갑자기 협상으로 선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외교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그래프와 유가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거기서 힌트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변수입니다. 이 대치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플레이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실존적 위협으로 봅니다. 미국이 협상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시나리오가 리셋됩니다. 중동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대치의 끝은 단일한 사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외교가 뒤엉킨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변수가 많다는 건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되는 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단 하나의 메시지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초조함, 이란의 버티기, 호르무즈의 위협, 유가 충격, 환율 폭등, 자산 전략, 한국 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질서까지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준비한 사람 편입니다. 거창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은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구조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조를 알았다면 패닉에 휩쓸리지 않았을 겁니다. 패닉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바닥에서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던지지 않았다면 반등의 과실을 함께 나눴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그 과정에서 시장은 반드시 출렁입니다. 출렁임은 공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는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제대로 읽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그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불안해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구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1년 후, 3년 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위기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경제 문제입니다. 둘째, 위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하지만 끝난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섭니다. 그 질서를 미리 읽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거창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달러 비중을 확인하고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우리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노후, 내 집 마련의 꿈. 그 모든 것이 경제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분석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사태와 맞물려 움직이는 또 다른 변수,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 위기에서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